이럴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정말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새정치라는 것은 이제 허울 좋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전당대회 규칙 같은 것도 사실상 동원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내 정당에게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에 존립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조배숙 의원이 만난다고 하는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6시 45분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5시에 안철수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긴급 회동을 가졌던 현역 의원 10명은 이 안 전 대표에게 직접 출마 철회 요청할 것이라 라고 밝혔는데, 자, 조배숙 의원의 말, 다른 이야기 내용도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하시면 좀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냐? 우리가 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러면 왜 패배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뭐 소멸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거 방송 진행하는 동안 이 안철수 대표와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이 만남 1시간 만에 끝 마쳤다고 합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뭐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실제 4명의 의원이 네. 마침 조배숙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의원을 만났는데 네. 그 이제 반대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건 죽는 길이다. 죽는 길 택하지 마라. 네. 본인도 죽고 그러니까 당신도 죽고 당도 죽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전 대표는 여기서 접게 되면 결국 정계 은퇴를 하라는 얘기가 다름없다. 네. 난 여기서 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계 은퇴 선언할 수 없는 거고 이 비상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거짓을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뭐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향한 출마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상돈 의원이 했던 네.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한 것 같았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 벽은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하는 안철수라는 거대한 벽인데 설득을 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요. 네. 안철수 의원 역시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 나 좀 정치 좀 하려 했는데 너희도 왜 이래? 이런 네.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길었던 것 같아요. 아. 10분, 15분에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면담이 1시간까지 이어진 것. 네. 그래도는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강행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안철수 전 대표, 글쎄요.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연 의원에게는 이 당을 맡길 수가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창업자다. 내가 이끌고 가야 당은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뭐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주역이고 본인의 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제3당으로 만들었고 이번 대선에서 20% 가까이 이제 20%의 대선 득표를 올렸던 그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생존 여부 자체가 과연 국민의당이 앞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런 게 분명히 생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앵커도 말했지만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의원이 누구냐면 둘 다 굉장히 옛날 열린우리당 때 주역이었죠.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었고 지금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세력이죠. 그리고 특히나 햇볕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당과 성격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만약 이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것이 안 전 대표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안철수 대표를 만류하러 갔던 의원들과의 대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 당 대표 이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요. 안철수 전 대표의 반대파와 그리고 또 호남 세력, 당내 호남 세력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탑10의 4명의 전문 패널들의 생각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딱히 어떤 집단적인 반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렇게 하려도 주동을 한다거나 당을 좀 장악해서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집단행동도 나오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당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오히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일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딱히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자, 다음 하태원 부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하태원 부장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탈당하고 싶고 뭔가 액션을 하고 싶은데 저도 양지열 변호사와 거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탈당하고 싶지만 탈당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교섭단체는 항상 중요합니다. 20명 이상의 단체 행동이 이루어져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뭐 원내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탈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20명 탈당 털어 모아도 잘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탈당할 경우에 출당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 출당해줄 것 같지 않고 네. 둘째, 비례대표 많습니다. 비례대표는 나가게 되면 끝나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래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네.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예리한 정치 분석을 해주고 있는 또 이재명 차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민망한데요. 사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지금 탈당을 하기 굉장히 이릅니다. 과연 탈당을 했을 때 이미 바른정당에 탈당해서 한국당에 간 의원들을 뻔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낙동을 우려하죠. 사실 뭐 그런 크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뭐 민심도 그렇고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옮긴다? 정치적 실익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장 어쨌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는 가장 핵심 세력은 동교동계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왔던 것 동교동계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동교동계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동교동계가 지금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굉장히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동교동계가 과연 예전처럼 호남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사실 지난 대선이나 현재 뭐 여론 지지율을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반발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호남과 비한계를 어디까지 포섭하냐는 문제인데 일단 뭐 정동현, 청정배 두 의원을 어쨌든 비한 쪽으로 포섭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일단 호남, 전정배 의원은 전남, 정동영 의원은 전북을 지역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환의 중심 세력이 되겠죠.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오늘 경선률이 확정이 되는데 결선 투표가 생겼거든요. 결선 투표를 이용해서라도 아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노리겠죠. 아마 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전에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에서 본인이 지지한 후보들 하나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은 조직력의 싸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남, 전북을 기반으로 한 두 의원이 전남 의원과 전북 의원, 호남 의원을 다 모아서 세동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 한번 겨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당권 장악을 시도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국민의당은 조금 분화의 기준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8월 1주차, 첫째 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인데 최근까지 바닥을 찍었던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요. 원래 꼴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3위까지 치솟았습니다.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니까 당의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닌가?
라고 1차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네. 치솟았다라는 표현 쓰시면서 좀 부끄럽지 아니, 않으셨어요? 치솟았죠. 아까 4.9에서 6.9에 올라간 네. 거니까 그걸 네. 치솟았다는 거 살 수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다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저 대선 당시 3위를 기록하셨고 네. 20%가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안철수라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하지만 문제는 아까 오늘 만남 자리에서 황준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을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건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차관급조가 네. 나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지만 그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제가 이 4.6에서 6.9로 치솟다는 표현은 제가 오차의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치솟았다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7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하태영 부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6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원룸 폭행 소송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난 5일 새벽 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벌어진 김광수 의원의 이 사건 설명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이고요. 네.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가끔 언론에서 보도할 때 가정폭력을 웬만해서 주변에서 신고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만큼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집안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네. 또 싱크대 부분에 핏자국 같은 것도 있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 김 의원과 이 피해 여성을 집으로 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김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알려준 것 같이 이 여성이 과거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인데 혹시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네.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채널A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연행하실 때 수갑을 채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가 신원 확인되고 하니까 석방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도 성년들하고 취해가지고 일단 피하고 이제 나중에 취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 여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먹자국도 있고 천장이 좀 어지러져 있고 피자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입으로는 안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게 명쾌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김광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갑이 그러니까 있죠. 수갑을 채운 채 현장에서 연행당했다. 네. 자, 국회의원이 새벽 2시에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글쎄요. 자살 위험이 있어서 말리러 갔다라고 했던 해명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현행범으로 연행이 됐다.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이 여성이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다라는 진술이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잘 안 들어가는데 네.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경찰이 출동을 해봤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이 살려달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현장 상황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해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오히려 경찰이 왔었을 때 김광수 의원이 도움을 요청했겠지, 경찰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정도로 상황 수습이 안 돼 보이니까 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겠느냐, 네. 긴급하게. 그러고 나서 와서 조사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경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김광수 의원 해명처럼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자해를 했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네. 이거는 해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여성은 분명히 본인의 남편이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물어봤더니 왜 개인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불쾌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관계가 중요하죠. 네. 왜냐면 뭐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원인을 따질 때 두 사람의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광수 의원 말대로 이거 분명히 이 선거운동 날 도왔던 사람이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본인이 자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김광수 의원은 아무런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려다가 지금 길을 봉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뭐 무혐의인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두 사람의 다른 이제 그 이유 동기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경찰은 또 수사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신분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국하면 네.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진짜 김광수 의원 말이 다 맞다고 하면요, 저는요 그 여자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어허.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인데 선거운동원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형사들 앞에서요. 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배지 떨어지는 소리예요. 다음 선거 딱 떨어지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그렇죠. 언론에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고 정말 도와주러 간 거라면 저는 제가 김광수 의원이라면 그 여자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든 경찰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고 김광수 의원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뭔가 나올 텐데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이든지 간에 이런 일에 연루된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됐다.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좀 나와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양쪽의 주장만 있고 경찰도 사실은 양쪽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윤리 제소까지는 뭐 좀 멀어 보이고요. 다만 뭐 이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혼자 있는 지지자의 원룸에 가서 그리고 막 서로 굉장히 몸싸움을 하게 되고 또 지지자 남편이라고 또 증언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손을 그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경찰에게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 김광수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공천 딱 받아서 배지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주에서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의원하고 도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역정가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경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김광수 의원의 웬간하면 얼굴 다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갑이 채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체포되고 와서 김광수 의원이 내가 이렇게 현역 의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선거운동 좀 도와주러 간 거지. 나도 다쳤잖아. 내가 폭행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돌아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수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김광수 의원의 어떤 해명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네.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광수 의원의 말이 맞겠지라고 하면 이건 피의자가 될 사안이 아니죠. 도와주러 갔다가 나는 봉변당한 건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피의자로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경찰이 김광수 의원의 해명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니까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게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수 의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잠깐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거에 활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거의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